안녕하세요. 커피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직업군이죠. 2000년도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바리스타가 처음 소개되었고 급속한 성장을 맞이해서 2013년에는 NCS의 식음료 분야로 자리 잡혔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은 아니고요. 민간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NCS라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요구되는 바리스타 능력 단위에 기반해서 2급, 1급, 마스터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민간협회가 여러 곳이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똑같다고 보지 마시고 소속 협회의 규모나 인지도 등을 잘 살펴보시고 첫 발을 잘 떼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있는 협회는 한국커피 바리스타 협회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한국능력교육개발원에서 커피 분야가 독립되어 만들어진 곳으로 체계나 운영면에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 교재도 한국커피 바리스타 협회에서 주관하여 제작된 교재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커피와 개론, 커피 기계, 그 다음에 3편으로는 커피 추출, 업장 관리, 서비스 및 창업, 그리고 관계 법률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커피와 개론을 살펴보시게 되면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커피 나무 및 주요 품종, 커피 수확은 어떻게 되며 그 생두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커피가 그 어떤 성분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 건강에는 어떻게 미치는지, 그 다음에 식품 위생에 대한 부분들도 잘 살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커피 기계에 대해서는요, 커피 기계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기계가 제일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에스프레소 기계의 종류 및 설치 환경, 그리고 이 기계의 외부 구조, 내부 구조, 그 다음에 그라인더의 구조와 관리 방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커피 추출에는요, 커피 추출에 대한 이해, 추출 방식,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에 대한 내용들로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이 많이 저장되어져 있고요. 업장 관리를 살펴보시면 업장 관리, 매장 안전 관리,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서비스, 업장 접객 서비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창업 매뉴얼도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관계법규에는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법, 식품위생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출시험을 통해서 실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내용만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3분으로 오셔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현재 커피의 원산지라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나라로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커피 메뉴 중 카푸친 수도회 수도사들이 입던 옷에 색과 비슷하다는 설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알맞은 것은 하면 카푸치노입니다. 카푸치노 특징 잘 아시죠? 거품이 풍부한 거. 그래서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이 수도사들이 입던 옷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메뉴의 이름입니다. 커피의 기원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아라비아의 이슬람교 승려인 셰이크 오마르가 커피를 마신 뒤 전파되었다는 설로서 셰이크 오마르가 아라비아 오우삽으로 추방된 뒤 산속을 헤매다가 한 마리의 새가 빨간 열매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설인데요. 실제 그 열매를 먹고 힘이 났고 해서 실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커피를 전파함으로써 다시 존경받는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에 관계되는 중요한 점을 관리하는 식품 안전관리 제도, 우리 햇섭 많이 들어봤죠? HACCP 제도입니다. 생두를 볶아서 우리가 마시는 원두로 만드는 단계, 볶는다라고 하면은 로스팅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원두의 카페인 성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제조한 커피를 이르는 말로 알맞은 것은 바로 디카페인 커피이죠. 우리가 밤늦게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우리가 주문해서 마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 D라는 거는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페인이
적은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디카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생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 품종은 아라비카입니다. 아라비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라비카가 실제로 전 세계에 생산되는 생두의 7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커피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가 생산되는 남이 23.5도, 북이 23.5도 사이의 지역을 일컫는 말로 당연히 커피 벨트가 되겠죠. 요즘에는 온난화 영향으로 이 내용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남이, 그러니까 적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23.5도, 위로 23.5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커피의 맛을 감별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알맞은 것은 커핑입니다. 커피의 맛을 감별하는 것은 커핑.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 일반적인 과정으로 알맞은 것은 하면은요, 우리가 빨간색 생두를 감싸고 있는 그거를 우리는 체리 상태라고 합니다. 체리. 그 다음에 생두를 가공해야 되겠죠. 건식법과 습식법 두 가지로 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생두 가공을 통해서 로스팅, 아까 볶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라인딩해서 추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게 답이긴 한데 우리가 항상 반대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게요. 각성 효과가 있다. 신체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효과가 있다.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뇨작용을 촉진한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커피를 산패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거꾸로 커피를 산패시키는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산소, 그 다음에 온도, 습도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고도는 산의 높이를 얘기하는 건데 산패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겠죠. 13번 생두 가공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식법, 습식법이 대표적이고 반건식법으로 되어져 있고요. 스프리트법이라는 것은 생두 가공 방식에 속하지 않습니다. 14번부터는 커피 기계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음 중 커피 머신의 작동 방식이 아닌 것은 하고 말씀드리면 반영구식. 이게 영구식이라는 거는 영원히 반복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커피 머신에 대해서는 맞지 안 맞겠죠. 반영구든 영구든 말이 안 됩니다. 수동식이냐, 반자동식이냐, 전자동식이냐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커피 머신의 부품으로 옳은 것은 자, 커피 머신 속에 소모품이다. 그 다음에 추출할 때 물이나 압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일반적으로 고무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 탄력이 없어지거나 물이 새면 교체해준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스킷이 되겠죠. 고무 재질로 되어져 있고요. 게스킷 안에 들어가져 있는 고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압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되면 경화된다고 하죠. 탄력이 없어져서 결국은 다시 물이 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다시 새 걸로 교체해주면 됩니다. 커피 머신 중에 우유를 데울 때 거품을 낼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멍이 2개에서 5개로 이루어진 것은 하고 말하면 스팀 노즐입니다. 우리 스팀을 쫙 쏠 때 맨 끝에 스팀이 뿜어져 나오게 하는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거는 스팀 노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림과 같이 생긴 것을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이죠. 이거는 포타 필터라고 합니다. 독립형과 일체형이 있고 외부로 유입된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거. 뭔가 데운다,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을 통칭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저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원두가 담기는 부분을 호퍼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도저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라인더 분쇄날의 크기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63mm 분쇄날의 크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물론 그라인더 분쇄날의 모양에 따라서 플랫 타입이냐 코니컬 타입이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라인더의 분쇄 날의 크기, 사이즈는 64mm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피 머신의 전원이 오프된 꺼진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고 하면은 플러그 및 콘센트 이상, 메인 배전반 차단기 이상, 전원 스위치 불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원이 꺼지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수돗물의 단수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커피 머신의 전원 오프 꺼지는 거와 원인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커피 머신에서 커피가 추출되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압력과 똑같은 물 온도로 내려갔을 때 커피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많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쇄 입자가 크거나 그러면 그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양이 많을 거니까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원두 투입량이 적어요. 그러면 많은 것보다 적을 때가 속도가 더 빨리 내려오겠죠. 수도 밸브가 잠겼을 때 이 경우는 아예 추출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일러가 장착되어졌기 때문에 기본 형태는 작동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느리다 이런 용도를 나타낼 때 수도 밸브가 잠겼다?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펌프 압력이 높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압력이 똑같을 경우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다른 조건을 찾아야 되겠지만 펌프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빨리 밀어내기 때문에 추출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수도 밸브가 잠겼을 때가 되겠습니다. 커피 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커피 머신의 종류 이렇게 되어지면요 반자동 머신입니다. 왜냐면 직접 여기 포터필터에다가 원두를 담아서 이렇게 이 그라인더로 갈아서 추출해내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거는요 반자동 머신에서만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 머신 부품 중에 공급되는 수압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높아지면 작동되는 장치, 이 내용은요 과수압 방지 밸브입니다. 이거는 수압이 일정한 수치 이상으로 높아지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너무 높아지면 안 되는 내용들로 방지하기 위해서 과수압, 수압이 너무 높다라는 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이거를 방지하는 밸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바의 압력을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커피 머신에 의한 추출, 반자동 머신에 의한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피 추출에 대한 내용들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 및 기계를 이용하여 커피 성분을 뽑아내는 과정을 일컫는 말. 이거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추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다음 중 가장 오래된 추출 기구이며 터키식 커피 추출에 이용되는 것은 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브릭 또는 채즈베이입니다. 우리가 터키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오래된 추출 기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브릭 채즈베라는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 물이 공급되고 포터필터를 장착하는 곳으로 알맞은 것은 라고 말하면 아까 그룹 헤드라는 부분이 있었죠. 포터필터가 장착되는 부분이 그룹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재질이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으로 분쇄된 커피를 추출하기 알맞게 다져주는 도구. 이거는 뭐냐면 계속 포터필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터필터에 원두를 담아서 그 위에 눌러주는 일정한 힘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템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템퍼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다져주는 이 내용을 템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커피가루에 구바의 압력으로 뜨거운 물을 가하여 짧은 시간 동안 추출한 고농축 커피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에스프레소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커피 바리스타에서 에스프레소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구바의 압력으로 고농축 커피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양이 30ml일 때 그보다 적은 15에서 20ml 양으로 추출된 강하고 진한 고농축 커피로 알맞은 것은 하고 하면은 리스트레토. 실제로 이거는 강하고 진한 고농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에스프레소가 나오기 완전히 마무리되는 건 30ml인데요. 30ml가 나오기 전에 미리
끊고 더 이상 추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훨씬 더 부드럽고 탄맛이 훨씬 적은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스트레토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양이 적은 게 흠입니다. 2배라는 더블이죠. 의미로 이탈리어로 2잔 분량의 에스프레소를 한 잔에 담은 커피로 맞은 것은 하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도피오라고 합니다. 이탈리어로 2잔 분량의 에스프레소를 한 잔에다가 가득 담는 거죠. 그런 부분 이름을 우리는 도피오라고 얘기합니다. 커피 등의 음료 표면에 여러 가지 문이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만든 것은 하고 하면 이거는 라떼 아트. 사실 2급 자격증을 따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라떼 아트가 되겠죠. 우유 스티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우유 스티밍에서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스티밍은 우유는 차가운 것이 되게 유리하고요. 스티밍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티밍 전에 스팀 노즐의 잔여 수분을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스티밍하고 나서 물 냄새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맛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스티밍 시에 틀린 내용은 스팀 노즐을 전후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스티밍 작업에 유리하며 지방 함량을 2% 이내로 줄인 우유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 스티밍 작업에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떠나서 지방 함량을 2% 이내로 줄인 거는 우리는 저지방 우유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티밍 작업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 때 바리스타용 우유가 따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라떼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크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레마는 뭐냐면 에스프레소를 뽑았을 때 그 위에 상부에 굉장히 황금빛으로 얇게 띠를 두르는 형태로 쌓이는 그 거품 같은 건데요. 그걸 크레마라고 합니다. 틀린 것을 물어봤지만 바른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열층 역할을 해서 커피가 식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미하겠지만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죠? 커피 향이 함유된 지방 성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색이나 갈색을 띠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 속도가 좀 빠를 경우에는 좀 밝은 색깔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느려가지고 힘들게 나온 경우에는 약간 어두운 색깔, 황금색보다 더 강한 갈색에 가까운 색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틀린 내용으로 분쇄도 등의 조건이 변해도 크레마 품질은 일정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분쇄도뿐만이 아니라 원두의 신선함 이런 거에 따라서도 크레마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크레마가 많아서 좋다? 딱히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리스타의 능력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에스프레소 성분이 과소 추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짚어볼게요. 에스프레소 성분이 과소 추출된다. 그럼 반대되는 걸로 과대 추출된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과소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에스프레소 양이 적게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분이 적게 추출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하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뭔가 진하기 때문에 성분이 많이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또 에스프레소 양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도 성분이 과대 추출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소 추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카페인이 많이 나오겠구나, 카페인이 적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스프레소 성분이 많이 나오겠구나, 과대. 에스프레소 성분이 적게 나오겠구나, 과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분쇄 입자가 너무 굵어요. 굵을 경우에는 쉽게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성분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분쇄 입자가 굵으면 과소 추출됩니다. 자, 추출 시간이 너무 길다. 근데 이게 어떤 조건이 똑같다 할 때 추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분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이때는 과대 추출이 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낮다. 당연히 성분을 많이 끌어내리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낮으면 과소 수출이 되겠습니다. 커피가 적정량보다 적게 사용됐다. 실제로 커피 원두를 얘기하는 건데요. 원두를 적게 쓰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성분이 적게 나왔으니까 과소 수출이 되겠죠. 이 외에도 과대 과수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때 문장을 잘 보고 이렇게 되면 성분이 많이 나왔겠네. 이렇게 되면 성분이 적게 나왔겠네. 이 기준으로 해서 과소와 과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기구들을 사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포트, 드리퍼, 페이퍼 필터, 융 필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핸드 드립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죠. 여기 페이퍼 필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융 필터는 일본에서 사용됐던 그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트, 드리퍼, 페이퍼 필터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핸드 드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0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39번 커피 바리스타가 고객에게 보이는 태도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고객을 교육시켜 알리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고객과의 시선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고객의 말을 경청한다. 이게 바람직한 커피 바리스타가 고객에게 보이는 태도이게 되겠습니다. 접객 서비스 중 용모에 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고 말하면 이 경우에는 남성은 뒷머리가 와이셔츠 깃을 넘지 말아야 한다. 빗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거울을 대한다. 문신은 유행이므로 많이 할수록 좋다. 남성은 앞머리가 귀를 덮어서는 곤란하다. 이건 약간 오해 여지는 있긴 하지만 문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 내용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고객과의 대화 시 말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밝고 명량한 표정으로 말한다. 좋죠. 가능한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 불편하겠죠. 말할 때 시선은 고객의 미간을 향한다. 왜냐하면 시선 처리 문제인데요. 상대의 눈을 많이 쳐다보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 처리를 미간을 향해서 하게 되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걸로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발음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한다. 맞죠? 다음으로 고객에 대한 인사 예절이다. 틀린 것은 하고 말하면 고객과 마주칠 때 인사한다. 당연한 거겠죠. 적절한 인사말과 함께 인사한다. 이것도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허리를 적당히 굽혀 인사한다. 맞죠?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는 일어서서 인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접객 시 고객이 있는 경우 대기하는 자세이다. 틀린 것은 이거는 접객 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대를 대할 때죠. 자, 코드슨 같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네, 고객의 복장을 위아래로 쳐다본다. 이건 좀 많이 불편하겠죠. 팔짱을 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직원들 간 크게 떠들지 않는다.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피를 고객에게 서비스할 때의 원칙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요. 커피는 트레이에 들어 운반한다. 당연하죠. 커피를 그냥 손으로 들고 또는 커피 잔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고요. 트레이라는 쟁반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객이 남녀인 경우 여성보다 서비스한다. 이런 경우는 좀 성차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한테 서비스를 먼저 하는 게 예의가 되겠습니다. 연장자에게 먼저 서비스한다. 이거는 기본적이죠. 티스푼과 손잡이는 고객 왼쪽으로 향해 서비스한다. 물론 왼손잡이로 미리 파악했을 경우에는 왼손으로 서비스해 주는 게 상대 고객을 위하는 거겠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티스푼과 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메뉴를 추천할 때의 요령이다. 틀린 것은 판매자 위주의 메뉴를 추천한다.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있죠. 내 맘대로 추천을 해서 물론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케팅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메뉴 추천할 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계절별 특별 메뉴를 추천하는 것도 좋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고려해서 추천한다. 품목은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추천한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 50번까지 진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객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의 행동 수칙이다.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귀중품인 경우 경찰서 등에 신고한다.
분실물은 관리 대상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없으면 임의로 처분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분실물 서비스 품질이 업장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서비스로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를 창업하려 할 때 준비 사항이다. 틀린 것은 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카페의 컨셉을 정확히 설정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순수하게 커피만 팔 건지, 제빵과 함께 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또 뭐 약간 유아틱하게 또는 뭐 어떤 뭐 특정 색깔로 해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가능한 많이 지출한다. 이건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죠. 정확한 상권 분석을 한다. 예, 필요하겠습니다. 점포를 계약할 때 유의사항이다. 가장 틀린 것은 등기부 등본을 체크해야 한다.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주와 계약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다. 권리금은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권리금을 건물 소유주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그게 주인이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임대하신 분이 다시 다른 임대인을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금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 기존에 경영하고 있던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내용입니다. 고객이 떠난 후 테이블 정리 정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정리는 위생적이고 신속하게 한다. 맞죠? 사용된 기물은 종류별로 세척 공간으로 운반한다. 정리할 때는 옆 테이블 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자, 사실은 고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정리를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뜻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리를 시작하는 거는 잠시 타임을 줘서 그 상대가 완전히 나갔을 때 그때 정리해 주는 것도 좀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기법입니다. 가장 틀린 것은 자, 메뉴에서 사용된 재료, 조리 방법까지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조리 방법과 재료 이런 거 다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주문은 정확하고 알아볼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메뉴를 설명할 때는 명료하게 한다. 주문받는 자세는 고개를 약간 숙여서 받는 것이 좋다. 네, 여기에서 주문받는 기법 중에 가장 틀린 것은 조리 방법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 내용을 끝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필기 준비가 되겠습니다.